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옴 진리교의 살인가스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종말론 그리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맹신한 신도들이 벌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의 지하철 테러는 전초전에 불과했고 결국 국가 전복까지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옴 진리교의 광신도 중 상당수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30대 엘리트 출신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일본 살인가스 테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한 뉴질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빙하인데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유실되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손실이 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3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연맹 등은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출 원유의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엘센 그린란드 신임 총리가 그린란드를 100%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00%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다. 무력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니엘센 총리는 미국은 그린란드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64%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였고 42%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경제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48%에 그쳤습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 이자어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궤도 로켓 스펙트럼이 30일 발사 40초 만에 추락하면서 폭발했습니다. 28m의 길이로 2단계 발사체인 스펙트럼은 중소형 규모의 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설계됐는데요. 스펙트럼은 러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의 우주항에서 발사된 첫 번째 궤도 로켓입니다.
이자 측은 이번 시험 발사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였다면서 첫 시험 비행에서 모든 기대를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유럽이 우주 발사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 네, 미얀마 얘긴데요. 미얀마에서 28일 낮 12시 50분쯤에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3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028명, 부상자가 3,408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붕괴된 건물이 워낙 많은데 여기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군사정부와 대립 중인 반군이 통치하는 지역의 피해는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그래서 CNN이 이번 지진이 지난 100년간 미얀마를 강타했던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원자폭탄 334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일으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0명 이상일 가능성이 71%,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도 36%나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경제적 손실도 미얀마의 2023년 기준 국내 총 생산인 6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 쪽에 피해가 집중돼 있는데요. 이 지역 건물의 20%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아시다시피 내전을 오래 겪고 있습니다. 구조 장비, 의료품, 병원 시설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구조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손으로 사람들이 건물을 파헤치면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신,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도로도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진앙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지진 때문에 공사 중이던 33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이 사망을 했고요. 79명이 잔해에 매몰됐는데 이 태국에서도 30일 현재 총 사망자가 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미얀마에 우리 교민 2,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인 인명 피해는 보고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얀마에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양곤 소재 주 미얀마 대사관 영사를 만달레이로 파견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지금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가 30일에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면서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를 한 건데요. 지금 부상자,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연맹도 미얀마 피해를 돕기 위해서 1억 스위스 프랑 약 1,669억 원 규모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앞으로 24개월 동안 10만 명에게 생명구호 또 초기 복구 지원 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들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이미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적십자연맹이 지금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우기 시즌이 몇 주 안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2차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없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앵그리 트럼프인데요.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0일에 M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러시아산 석유의 세컨더리 관세, 즉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관세라는 건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거부하면 러시아랑 거래하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그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면 미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모든 석유의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50%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미국이 들여온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연간 10,000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이제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이제 제재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네. 이 러시아산 석유를 주로 사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터키, 브라질, 인도 등이 꼽히는데 이곳에 좀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쓴 표현이 매우 화가 났다, 매우 짜증이 났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러시아가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한 달간 전면 휴전 합의를 지금 거부하고 부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관세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푸틴 대통령이 더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니까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푸틴 대통령이 28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협상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면서 화를 낸 건데 내가 화난 걸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옳은 일을 하면 내 화는 금방 풀릴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통화를 한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은 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더욱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더 높게 더 넓게. 무슨 넓이뛰기 구호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높이뛰기 구호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4월 2일로 잡으면서 그렇죠.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이날은 해방의 날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팀에서 관세율을 높이고 보다 광범위한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자동차 같은 일부 종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분야 일반 관세율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일반 관세율도 20%가 될 거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논의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예고한 것처럼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개별화된 관세, 즉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였는데 지금 트럼프 팀이 보편 관세 쪽으로 기울었고 관세율도 20%로 더 높아진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네. 앞서 베센트 재무장관이요. 더티 15이라고 명명했던 세계 최대 교역 상대국의 약 15%의 관세 부과를 우선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보다 부과 지역도 넓어지고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지지하다가 취임한 뒤에는 상호 관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다시 입장을 또 바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 카드를 내세워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세안을 추진하면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늘어나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트럼프 팀이 보편 관세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인데요. 이외에도 트럼프 팀이 핵심 광물 또 이것을 포함하는 제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별 관세 목록을 2일에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관세 얘기를 네.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그러니까요. 줄은 정말 네.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안 지나서나 중국 생각.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얘기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국방 잠정
전략 지침이라는 걸 최근에 펴냈는데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근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라는 얘기죠.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리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는 이것을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국방부가 이 문서에서요.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국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써놓은 게 눈길을 끄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응 때문에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인력이나 자원의 한계가 생기면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게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동맹들에게 좀 이 부담을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동맹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주한미군 역할은 북한의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대응으로 바뀌면 역할이 일부 조정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해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꿀벌 마야의 죽음. 마야는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마야들이 죽음이 죽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근 8개월 동안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꿀벌 떼죽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양봉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양봉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아피스엠에 따르면 그 지난 겨울에 이 벌떼의 62%가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조사를 했던 양봉업자들이 키우는 꿀벌이 미국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대형 양봉업자는 최근에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장에서 꿀벌이 수만 마리나 죽었는데 이렇게 꿀벌이 많이 폐사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꿀벌이 대규모 폐사를 해버리면 양봉업계만 위기에 놓이는 게 아닙니다.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꿀벌이 꿀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재배되는 과일, 견과류, 채소의 75%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의 수분을 통해서 1에이커당 900만에서 360kg의 아몬드가 생산이 되는데요. 네. 이게 꿀벌의 수분이 없으면 1에이커당 90kg밖에 안 나옵니다. 줄어드는군요. 네. 900에서 13,600이 네, 나와야 네, 되는데 네. 9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꿀벌 폐사가 계속되면 미국에서 식량을 소비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매년 이렇게 꿀벌의 80%를 잃는다면 양봉 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네. 미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건 국가 식량 안보 문제가 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꿀벌은 왜 폐사를 하는 것인가? 그러게요.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일단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 그렇죠. 꿀벌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사용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확실한 답은 과학계도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감옥으로 가는 출근길. 중국의 구강 케어 제품 판매 기업인 샤오르마마가 굉장히 엄격한 사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요. 근무 시간 내 사담 금지, 개인 SNS 사용 금지, 개인 연락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휴대폰과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오. 점심시간에 사용하다 적발돼도 규정을 위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가 됐고 네.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식사를 마치면 즉시 자리에 복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점심시간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식후에 쉰다는 게 전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그렇죠. 네. 외출이 또 금지됐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안 됩니다. 못하네요. 그래서 뭐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이걸 위반하면 청소 등의 업무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기면 회사가 1차로 경고를 하고요. 2차로 벌금을 내리고 심각하면 해고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한 직원이요. 그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점심을 먹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요. 휴대전화를 회사에서 쓸 수 없으니까 스마트워치 등을 사용해서 몰래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면서. 네. 그리고 약간 이것도 나중에 희한한데요. 규정이 생길 것 같은 이것도. 회의실 의자를 책상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나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제한을 받아서 인사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원들은 이거 회사 가는 게 감옥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느낌이겠네요. 굉장히 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안 네. 좋은데 이 회사 측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논란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속해 있는 허페시 류양구가 이 논란을 인지하고 즉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어우 취직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듣기만 좀...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월화수 1111. 네,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연료가 부족해서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니까 공공기관의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네. 일단 정부 측의 설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기온 상승 추이를 고려해서 공공기관의 근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로 조정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법정 근무일도 일주일에 사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이 13시간 30분에 그치게 됐는데요. 네. 전등 사용도 자제하고 자연광을 활용해라. 에어컨 온도를 높여라.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은 꺼라. 뭐 이런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기후위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전 때문에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겠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가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카라카스를 포함한 전역에서 전력 공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운행이 중단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200여 명의 환자가 숨지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원유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국영 석유회사가 부실 경영, 시설 노후화, 미국의 제재 이런 게 겹쳐서 원유를 필요한 만큼 휘발유로 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주간 한시적 조치로 발표가 됐는데 아니다. 상황을 보면 더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또 너무 이렇게 안 하는 네. 것도 이것도 또 안 좋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로요. 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조지 해리슨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My Sweet Lord 듣고 오겠습니다. My sweet Lord, my Lor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추경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 산불 발생 열흘째인 어제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다만 잔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 길게는 열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 1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2월 세수 증가분은 대부분 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 거래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164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국 고속버스 모든 차량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700여 명이 사망하고 3,40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건물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대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이 올해를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정하고 지난 3월 21일은 세계 빙하의 날이었는데요. 뉴질랜드 빙하가 많아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빙하가? 뉴질랜드는 약 3,000개 빙하가 있습니다. 네. 면적은 794제곱킬로미터로 네. 오클랜드 면적의 한 75%에 해당됩니다. 이런 빙하 중 대다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부분의 빙하는 마운트 쿡 주위에 있고 그 네. 근처에 조그만 빙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쿡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는 3,724m입니다. 남섬의 등줄기라고 할 수 있는 서던 알프스 산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마운트 쿡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산악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전이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와 마운트 쿡을 모두 다녀온 네팔의 세르파는 자신이 마운트 쿡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마운트 쿡 등산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빙하 두께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는 없지만은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빙하는 테아나우 호수의 물만큼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테아나우 호수는 뉴질랜드 남섬 최대의 호수입니다. 마운트 쿡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길이가 65km, 너비가 10km, 평균 수심이 169m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호수의 물의 양과 같을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인지 상상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렇군요. 많은 빙하들이 좀 많이 녹고 있다 이런 걱정의 소리 많은데 뉴질랜드 빙하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나 녹았나요?
뉴질랜드의 빙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녹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뉴질랜드의 빙하는 29%가 줄어들었고 중부 유럽의 빙하는 39%, 중동의 빙하는 35%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뉴질랜드의 빙하 중에서 약 300개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뉴질랜드는 1977년부터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빙하가 얼마나 녹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계 과학자 팀은 여름철에 빙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빙하 지역을 항공 측량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눈이 내려서 빙하에 쌓이는 양과 또 여름철에 녹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에 녹는 눈이 겨울철에 쌓이는 눈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특히 빙하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캔터베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빙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또 따뜻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눈과 얼음은 주변 환경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방 내린 눈의 경우 최대 90%까지의 태양열을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빙하가 줄어들면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가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빙하는 더 빠른 속도로 녹게 됩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극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네. 눈과 얼음은 뉴질랜드에서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세계 각국에서 스키어들과 알피니스트들이 뉴질랜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부, 남부 알프스의 빙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유엔이 2025년을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정했고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네, 그렇죠.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또 이렇게 해서 자연 경관도 달라지고 네. 생태계도 바뀌고 결국 인간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주변 지형이 불안정해져서 얼음으로 지탱되고 있던 가파른 계곡이 약해져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은 겨울철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고산식물의 개화 시기와 종자 생산을 조절합니다. 또 빙하는 하천물을 식혀서 찬물에 사는 어류의 개체군을 보호해주고 대기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빙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야기 속에서나 또는 그림 그리고 사진에서만 빙하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운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이비 종교 옴 진리교가 살인가스 테러를 벌인 지 지난 3월 20일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충격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이 옴 진리교와 살인가스 테러 행위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때 네. 뉴스에서 많이 봤던.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옴진리교 신도들이 출근길로 출근하기 위해서 아주 붐비고 있던 도쿄 지하철역 18곳과 객차 등에서 살인가스를 살포를 했죠. 네. 당시 목격자 증언을 보면은 이렇게 그
옴지길료 신도들이 네. 뭐 검은 비닐봉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산 끝에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서 거기서 이제 액체랑 연기가 새어나왔고 불과 몇 초 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바닥에 정말 쓰러지면서 뭐 코피를 흘리고 몸이 마비되고 이런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신경가스 맹독성 신경가스죠. 그 살인 이거는 사실 독일 나치가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뭐 무색무취하고 또 특히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고 또 청산가리보다도 5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뭐 6,300여 명 정도가 다쳤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망자는 13명이었는데 네. 그중 한 명이 더 무려 25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다가 계속 투병 생활을 했다가 2011년 3월에 숨지면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런 류의 무차별적인 테러 특히 종교단체가 저지르는 그렇죠. 이런 뭐 일종의 화학무기잖아요. 이런 화학무기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다라는 거는 정말 유례도 없었고 정말 그렇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경시청이 이 옴진리교가 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수사를 했고 이제 아사하라 쇼코 교주를 약 2달 뒤인 5월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네. 붙잡았습니다. 체포했고 또 아사하라는 이후 사형 판결을 받고 20년 정도쯤 복역하다가 네. 2018년 7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옴진리교는 2018년에 테러 단체로 지목이 돼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통일교라고 하죠. 그 일본 법원이 지방 법원이 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했는데 그 일본 역사상 세 번째이고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옴진리교였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8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3명이 또 사형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말론을 믿은 종교단체가 이제 맞아요. 옴진리교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범행 동기는 어떻게 밝혀졌나요? 네, 옴진리교는 1980년에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데 네. 교리를 보면은 불교, 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종말론을 믿는 그런 신흥 종교였습니다. 교주는 말씀대로 아사하라 쇼코인데 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부처 다음으로 유일하게 깨달은 자다 이렇게 자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89년에 이제 정식의 종교단체로 일본에서 지위를 획득했는데 역시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바탕으로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 세상이 망한다, 종말을 맞는다 네. 이런 예언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살인 테러도 광신도들이 교주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벌인 테러다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결과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경찰이 이 옴진리교가 그 이전에 벌여왔던 많은 범행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망을 한참 좁혀왔던 중인데 이걸 아사하라 교주와 교단 측에서 경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테러를 신도들에게 저지르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시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 옴진리교 교단에서 일제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D-Day를 이틀 앞두고 이 교단 측에서 테러를 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살인가스 테러뿐만 아니라 탄저균 테러도 벌린 적이 있었는데 균을 직접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실제로 도쿄 시내 상공에서 이제 탄저균을 살포하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탄저균을 좀 관리하고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이 테러 계획은 사실상 실패를 하고 또 일부 살포를 했다고는 하는데 피해자는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경찰청의 수사망에 걸리면서 일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국가 전복까지 모의했었네요. 예, 당시 수사 결과에서도 국가 전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사건 수사 결과들이
정황들이 발표가 돼서 알려지고는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살인 테러 30주년을 맞아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황들이 조금 다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살인 테러는 전초전에 불과했고 그 1995년 11월 국회 등 정부기관과 왕궁도 점거를 하고 일왕도 폐위시키고 이래서 수도 도쿄를 제압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들은 아마게돈 세계 최종 전쟁 또는 11월 전쟁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아사라 소코코 교주는 신성 법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국가 지도자가 되고 그 밑에 피라미드형으로 정부 조직도 마련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 아사하라 쇼코 교조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1990년에 이미 무장화 선언을 했고 이걸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70톤 정도의 살인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교단의 지방 어떤 은밀한 곳에서 공장까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암살 당하는데 네. 사용됐던 VX 가스, 독극물 이런 것도 생산할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또 뭐 헬리콥터, 구소련제 헬리콥터도 구입했고 군대도 조직하려고 했는데 스턴트 배우를 모집한다 이런 모집 공고를 내서 젊은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네. 집단 세뇌를 시켜서 그렇겠죠. 러시아를 보내서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총기류도 직접 교단 측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쏙쏙 드러났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이런 점들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이제 30주년 맞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또 나왔나요? 네, 일본 공안조사청이 최근에 이제 특설 홈페이지를 열어서 네. 사건 당시 뭐 현장 사진 또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영상 또 목격자나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속속 더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특설 홈페이지를 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공안조사청이 홈페이지 안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당시 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고 그 의미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옴지질리교 살인 테러가 일어난 지 30년이 흐르면서 이걸 잘 모르는 젊은 층들이 그렇죠. 다시 옴질리교의 뭐 유사 단체들에 뭐 이끌려서 합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경각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네. 그 사건 당시 사실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뇌기능 장애 또 뭐 PTSD 그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로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병원도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또 한 피해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 20일 30주년 당일인 20일에는 그 도쿄 지하철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었고 네. 또 일본 신문 방송들의 특집 기사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가 세기말이라고 해서 뭐 예, 맞아요. 종말론 뭐 예, 이런 종교들이 맞아요. 좀 많기는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옴진리교 이 조직에 젊은 층들이 합류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또 나온 얘기들이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30주년을 맞아서. 네. 네, 옴진리교에서 뻗어나온 사이비 단체들이 이 청년층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즈키 장관이 지목한 그 단체는 뭐 최소 3곳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RF라고 하는 데가 제일 핵심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단체들이 뭐 살인가스 테러는 옴진리교가 일으킨 게 아닌데 억울하다. 뭐 그 누명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하고 또 아사하라 소코 그 주반 교주에 대해서도 뭐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세 단체에서 활동하는 신도수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본 공안조사청은 약 6,6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1,600 추정을 명.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 홈페이지 안에 이제 이 세 단체들에 대한 성격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체들이 조직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네. 뭐 자기네들이 옴지일리교다라는 건 절대 바깥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터디 모임 한다. 네. 또 뭐 요가 강좌다. 심리학 강좌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행사에 모은다고 합니다. 네. 또 소셜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특히 모집 대상은 10대부터 30대까지가 대체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가입자의 과반수가 넘는 52%가 네. 10대와 2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도 무려 24%가 된다고 해요. 전 이걸 보면서 예전에 뭐 IS 테러 모집할 때도 이런 방식이었던 맞아요. 걸로 네. 기억하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상황. 네, 10대, 그렇습니다. 20대들이요.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핵심 분파인 RF 같은 경우에는 아사하라 쇼커 전 교주의 뭐 차남을 또 신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합니다. 네. 또 보니까 스즈키 법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옴진리교 교리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차별 대량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 그 위험성이 지금도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너무 위험한데요. 이게 정신을 네,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사실 2019년에도 뭐 1월 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쿄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 테러가 있었어요. 네. 일본 내에서 그렇게 차량 테러가 있었던 거는 참 드문 일이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오음진리교 탄압 또 오음진리교 지도부 사용한 거에 항의하는 테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본 정부 경찰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성원들이 뭐 1,6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그보다 없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옴진리교 살인 테러 사건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전에 그 세기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 내 상황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당시 일본의 1980년대, 70년대 버블 경제가 깨지면서 그 붕괴하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감, 무기력감 또 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막 이제 뒤범벅됐던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80년대 우리는 잘 나갔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재를 봐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국권 유럽에서 경제가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극단화되고 있는 추세인 걸 보면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특히 이 사건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냈는데 이 사건을 자신이 직접 취재해서 쓴 르포 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근데 이 언더그라운드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광신도들이 잘 모르는 뭐 지식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이런 엘리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대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은 이런 이제 실망감에 쌓여 있던 청년들 이들이 또 패색감, 욕구불만에 쌓여 있었고 이게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이거를 해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실제로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이건 지금 우리 사회 또는 뭐 이제 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30년 전보다 극단적인 생각 또 뭐 사상 이런 것이 확산할 위험성이 더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오음진리교의 살인 테러가 남긴 의미, 교훈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정신을 지배하는 거. 네. 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심어줄 것인가. 또 뭐 이런 생각도 네.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옴 진리교 살인 테러 30주년 맞아서 이 사건의 의미 관련 움직임들 살펴봤습니다. 오일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컬링의 Wherever You Will Go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